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21일 금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서둘러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메시지 하나를 받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에 있는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MCN 기획사랑 함께 요즘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는요, 저를 도와서 PD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해 주시는 분, 여러 팀 멤버가 계신데, 특히 이제 편집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저를 담당해서 편집을 해 주시는 분은 이제 은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젊은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50이 됐는데, 제 생각에 한 세대 차이가 나지 않나, 20대 초반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편집자랑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하나를 굉장히 정중하게 보냈더라고요.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서 반차를 쓰고 싶은데 녹화를 조금 서둘러서 마쳐서 빨리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요. 굉장히 괜찮은 친구구나, 좋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는 총지배인으로 일할 때도 사람을 뽑을 때 좋은 사람을 많이 뽑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을 뽑아서 기술적인 부분은 가르쳐주면 되니까요. 그런 마음 자세로 항상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해왔거든요. 운 좋게도 이번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어스 얼라이언스의 대표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조금은 서둘러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계신 제 어머니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지금 20년 넘게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생신을 잘 챙겨드리지 못해죠. 그냥 용돈이나 보내드리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방송으로 그래도 매일매일 얼굴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예전보다는 아들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머니께서 보고 계신데 힘내서 좋은 방송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월 21일 금요일에 오미주 일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평소에 주가 창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시작할 때부터 좀 마무리까지 자세하게 좀 살펴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이 항상 초반에는 좀 반등을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미끄러져 내리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작 때 굉장히 좀 힘찬 모습으로 시작을 하길래 은근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하려나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고 계신 것처럼 마지막에 3대 지수 모두 다 미끄러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우울하게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S&P 500이 1.10%나 빠졌고요. 다우존스도 0.89%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드라마틱했습니다. 장중에는요, 한 1.5% 플러스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힘을 잃으면서 마이너스 1.3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러셀 2000이 가장 좋지 않았죠. 1.88%나 빠졌고요. 다행히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종목들의 성적표를 보니까 성장주들 중에서 그래도 반등에 조금이나마 성공한 이러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영상에서 소파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반등한 것도 있지만 펀더멘탈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출의 구조 자체가 조금 향상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9.4% 이상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에는 한 15% 이상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그랩이 5.13%,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가 2.86% 상승했습니다. 인바이테가 2.6%, 에어비앤비가 2.21%, 니오가 1.75% 올라갔고요. 그들을 이어서 파이버가 1.71, C리미티드가 1.33%, ASML이 1.09%, 레모네이드가 1.09% 올라가면서 그래도 성장주들 위주로 조금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많이 떨어진 종목도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최근에 그나마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8% 떨어졌고요. 프로테라가 4.99, AMD가 4.97%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가 목요일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수 있는 수치는 잡리스 클레임이 이번에 점프를 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unexpectedly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수치가 나오겠지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많은 숫자가 나왔다. 무려 28만 6천 건이 나왔거든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줄여서 이제 우리가 신규 실업 수당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 신청 건수가 55K가 늘었다고 써 있죠. 55K는 이제 1000이거든요. 따라서 5만 5천 건 수 정도가 늘렀다. 그래서 최종 숫자가 28만 6천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는 20만이 조금 넘는 20만 7천 건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초과가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23만 1000이었거든요. 따라서 일주일 만에 실업수당의 그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Continuing Jobless Claim,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인데요. 1.635 밀리언, 163만 5천 건수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는 155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컨센서스는 158만이었다. 따라서 컨센서스도 초과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 상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쪽도 잠깐 관심을 줘야겠구나,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미국 증시의 초반 환경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요, 사실 중국에서 희소식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사에 보시면 알리바바 그리고 JD.com이 랠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차이나의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떴거든요.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상승하는 거에 지금 촉각이 몰려 있는데 어떻게 돼서 중국에서는 지금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죠. 자, 차이나 인터넷 스톡,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목요일 날 다 서지를 했다. 테크 주식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컷이라는 것은 이제 깎아내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이러한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People's Bank of China, 인민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 year, 그러니까 1년짜리 대출의 금리를 이번 달에 들어서만 두 번째로 지금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에 비해서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 쪽의 경제 폴리시 정책을 좀 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즉각적인 영향이 발생했다. 어디에 이제 영향을 줬냐면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 그리고 테크 기업들에게 바로 반응이 왔다라고 지금 정리가 됩니다. 단편적인 예로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주가가 4.52% 올라갔고요. JD.com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11.38%나 올라갔고요. 바이두가 보시면 5.85%, DD 글로벌 같은 경우는 8.88% 상승했습니다. 텐센트도 7.17,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보 같은 경우는 6.86%.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이 어제 좀 반등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미주 방송에서 AMD와 자일링스의 합병이 임박해왔다, 이런 희소식 하나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오히려 AMD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서는 오히려 이 AMD 주식을 다운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파이퍼 샌들러는 자일링스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AMD를 왜 평가 하향 조정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가 이번에 주가의 평가를 다운그레이드 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도 줄였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넘버 오브 컨선이니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지금 넌지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하시 쿠마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일단 그 레이팅을 뉴트럴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이었는데 중립으로 지금 돌아선 거죠. 그러면서 타겟 프라이스 역시도 130으로 지금 하향 조정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121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얼마 올라갈 여지가 없다. 한 9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도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총 세 가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PC 마켓,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시장이 올해 들어서 조금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2년 동안 컴퓨터 시장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PC를 구입하게 되고 이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 급격한 성장은 올해 들어서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택근무의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뭐 홈워크라든지 숙제 같은 거를 다 아직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PC 시장이 과연 그렇게까지 둔화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어닝 그리고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일링스를 인수합병할 게 될 것이 굉장히 좀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자일링스를 인수하게 되고 나면 AMD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둔화된다.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치적으로 봐서는 좀 납득이 가죠. 왜냐하면 자일링스라는 기업은요.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AMD는 20%를 훨씬 넘어가는 기업이죠. 따라서 20% 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 10%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을 추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좀 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추가되고 또 어닝도 추가되잖아요. 거기에 또 자일링스는 굉장히 마진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호재면 호재지 악재로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또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브로더 마켓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멀티플이 높고 그리고 고성장 테크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거기에 AMD라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PE 레이쇼가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48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고성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점은 지금 다운사이드의 리스크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매수 의견보다는 보유 의견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이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고성장주 그리고 테크 주식에 불리하다. 요 점을 빼고 나면요.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PC 시장은 장기적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일링스를 인수하는 것이 과연 그들의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악재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펠로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존의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의 주가가 어제 하루 동안 무려 24%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펠로톤이라는 기업에서 이번에 결정을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냐면요.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그 결정이거든요. 어떠한 것에 생산을 중단하냐면 그들의 주력 상품인 피트니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커넥티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스마트라고 여기는 거죠. 스마트 피트니스 프로덕트를 이번에 생산을 중단한다. 즉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 트레이드밀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이크의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맨드가 너무나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펠로톤의 기구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겠죠. 자, 이번에 펠로톤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메모를 CNBC에서 입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냐면 굉장히 중대한 리덕션, 감소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요. 디맨드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소비자들의 프라이스 센시티비티가 강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고가 장비를 살 엄두를
모두를 내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컴페티터들이 굉장히 좀 활동이 좀 증가하고 있다. 뭐 단편적인 예로 애플 같은 경우도 피트니스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마존 역시도 아마존 피트니스 쪽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펠로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생산의 중단은요, 2개월 동안 중단한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얼마나 잘 판매가 되지 않으면 2개월이나 생산을 하지 않고도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되는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는요,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수익에 직접적인 그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0% 넘게 급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니면 코인베이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굉장히 좀 희소식 하나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뉴욕시티의 메이어라는 것은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시장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에릭 아담즈라는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시장입니다. 자, 이분이 첫 번째 페이책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받게 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월급을 받을 때 코인베이스가 어떠한 조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덥션이라는 것은 이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에셋을,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는 것을 수용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시티의 메이어, 즉 시장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에릭 아담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첫 번째 월급이 이번에 컨버티드가 된다, 변환이 된다는 거죠. 크립토로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 두 가지가 섞여서 지금 월급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다.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 시장의 첫 번째 페이책 월급은요, 크립토로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전환을 하냐면요, 코인베이스에서 도와준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를 뭐 시장이 이제 월급 받을 때는 당연히 이제 달러로 받겠죠. 이 달러를 코인베이스에서 가상화폐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서 페이책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시장의 얘기에 따르면 뉴욕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이 크립토에서도 중심이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런 혁신 중에 하나가 크립토 커런시죠. 가상화폐고 또한 다른 금융 쪽의 이노베이션의 중심에 뉴욕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것이 뉴욕 시장의 바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뉴욕시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인플로이, 뉴욕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무원들한테 크립토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미국의 노동부의 레귤레이션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보면요, 사실 시장의 입장에서 가상화폐로 월급을 주고 싶은데 국가의 노동부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상화폐 쪽에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어제 2.48% 올라가고 이더리움도 2.9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죠. 왜냐하면 시장이 월급을 받는데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지금 가상화폐로 월급을 받게 됐기 때문에 4.7%라는 좋은 상승의 분위기를 보여주게 됐다. 자, 가상화폐나 코인베이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흐뭇한 그런 기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가상화폐보다 오히려 더 뜨거운 것이 NF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Non-Fungible Token, 뭐 우리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카피가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메타 플랫폼즈에서 NFT 관련해서 진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페어런트 컴퍼니,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 그 모회사죠. 메타 플랫폼즈에서 이번에 계획을 만들고 있다. 어떠한 계획이냐면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창조하고 그다음에 판매할 수 있다. NFT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겠다.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러한 기사를 지금 보도해 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은 페이스북의 유저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그들의 NFT, 그들이 만든 디지털 자산을 프로파일 페이지에 전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단순히 그냥 디지털 자산을
전시해 놓으면 카피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카피할 수 없게 이 민트를 한다. 민트한다는 것은 NFT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즉 이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고유 번호가 식별 번호가 들어가면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쉬운 예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인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인의 일련 번호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타 마켓플레이스 역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 토큰 NFT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은요, 디지털 커런시의 그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지털 월렛이라고 부르는 거죠. 노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비가 이번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왜냐면 노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펑션들, 기능들이 이번에 NFT를 구축하고 NFT를 만들고 민팅도 하고 사고 팔고 하는데 구동하는 그 많은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작년부터 이 NFT가 나중에 페이스북이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원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죠. 자, 메타버스, 이 메타 플랫폼즈가 구축하고자 하는 세상은 가상 세계죠.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사고 팔고 할 만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NFT가 결정적인 하나의 상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그리고 NFT,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로 지금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과연 얼마나 단시일에 이러한 그들의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경제 활동과 연결이 될런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앞 기사에서 잠깐 메타버스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증강현실입니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죠. 이번에는 구글에서 이 증강현실 관련된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다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구글이 만들고 있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헤드셋이니까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헤드셋을 제작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벌즈라는 곳에서 이번에 레포트를 작성해 줬습니다. 자, 물론 이제 구글이라는 기업은요. AR 쪽에 처음 뛰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이죠. 2012년이니까 무려 10년 전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런칭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글라스인데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프레시브 풀백이라는 것은 정말 인상에 남을 정도로 폭삭 망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 증강현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쪽에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증강현실에도 약간 노출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 가장 조용하긴 한데 굉장히 좀 중대한 이러한 개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 구글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는데 프로젝트 아이리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증강현실 고글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작동 방법은 메타나 애플이 만들어내고 있는 고글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밖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고 카메라가 이제 섞어준다. 그러니까 실제 세상과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증강현실이잖아요. 실제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높여준다. 이게 이제 증강현실의 기본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헤드셋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그 몰입감이 있는 그런 경험을 선사해 준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 글라시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구글 글라스뿐만이 아니라 매직 립이라든지 스냅도 지금 증강현실 글라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그 스마트 글라스보다 훨씬 더 몰입감이 있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구글의 프로젝트는요. 지금 프로토타입이 이미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초기에
프로토타입이긴 한데 이걸 보니까 스키 고글처럼 생겼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고글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여기 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구글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반도체를 이용한다. 구글은요, TPU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GPU보다 오히려 성능이 훨씬 더 좋다. 이러한 평가가 지배적인 TPU. 이 TPU를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 OS. OS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죠. 운영 체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두 가지의 굉장히 좀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최첨단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글이잖아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증강현실 고글 역시도 굉장히 좀 성공적인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300명이 넘는 핵심 그 인력이 투여가 돼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부터 우리가 구글에서 출시하는 증강현실 고글을 직접 사서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그 날이 올런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락장, 조정장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 자세 잃지 마시고요. 항상 그 웃음이 넘쳐나는 이러한 생활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주식 투자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꼭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꼭 지켜나가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8시에 다시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